옛날에 비해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가난하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만 가능하고 무언가를 배우거나 돈을 써야 할 상황에서 돈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이라도 퇴근 후 부업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였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셨던 터라 저희 집은 항상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은 날보다 이번 주에 쌀이 없는데 어떡하냐는 엄마의 볼멘 소리를 듣는 날이 더 많았죠. 아빠 일이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 한때 엄마는 공장에도 나가셨지만 체력이 워낙 약해 집안일과 병행이 불가능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풀타임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가끔 부업도 하고 남의 집에서 청소도 해주며 푼돈을 벌기는 했지만 생활비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도 이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밥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집이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학비 지원도 받았고 급식도 무료로 먹을 수 있었지만 한창 예민한 나이라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꿈쩍이도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도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서우야, 너 혹시 부모님 말이야. 혹시 기초수급 생활자야? 어? 갑자기 왜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 선생님이 가끔 너만 불러서 무슨 쪽지 주시잖아. 그거 기초생활 수급자 애들한테만 주는 거라던데? 아니야, 그런 거. 너 근데 좀 말하는 게 웃긴다.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집 애 같아? 그 정도로 못 살면 학교도 못 다니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이따가 그럼 하은하고 애들하고 피자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돈 조금씩 거둘 건데 괜찮지? 피자? 아니야. 난 괜찮아. 너희들끼리 먹어. 너 피자 좋아하잖아. 저번에 보니까 엄청 맛있게 먹더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됐다니까. 나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가야 해. 누가 오신대서. 다음에 갈게. 저희 동네가 딱히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반에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놀이동산에 가거나 영화를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지만 거기에 끼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돈이 없으니 갈 수가 없었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있었지만 애써 모은 돈을 아빠가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빠는 친구들과 술을 사 먹거나 자기가 필요한 걸 사더라고요. 단순히 먹여주고 잘 것만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부모 대접을 바라던 아빠가 그때는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전기를 쓰고 공부를 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웠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죠. 다행히 기초수급자 생활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았고 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졸업해서 취직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것도 당시에는 사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끝날 즈음 엄마가 쓰러지셨기 때문이죠. 당시 엄마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었던 탓에 검진 한번 받지 못했었고 결국 쓰러진 후에야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검사비와 수술비 정도라 나머지 돈 들어가는 것들 모조리 제가 부담해야 했죠.
엄마가 입원했던 병원은 5인실은 다 병동이 차서 1인실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1인실 비용이 하루에만 2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밥값에 차비에 간병비까지. 결국 전 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친한 친구들과 부모님까지 모두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왠지 도움받는 게 창피하고 싫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그게 정말 지독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는 전 학교를 관뒀습니다. 가난했던 시간이 길었던 탓에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가난만큼은 반드시 탈출해서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이후 전 편의점을 비롯해 식당, 술집, 카페, 빵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최저시급 가지고는 생활비 충당만 겨우 될 뿐 돈을 따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 치료비가 모자라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니 그 부담도 꽤 크더라고요.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취급이 이 정도뿐이라는 사실에 우울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책 조금 본다고 인생이 과연 나아지기는 할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하는 자를 돕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 앞 휴대폰 대리점이 생겨 신입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문이 붙었었는데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시급이 셌기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 대리점 직원은 휴대폰 폰팔이라는 좋지 못한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전 최선을 다했고 당시 매장 직원들 중에서 제가 1등 사원이 되어 생전 처음으로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다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확 들었죠. 이후부터 자신감이 붙은 저는 대리점을 그만두고 아파트 분양 대행사에서 영업사원 일을 하다가 주변의 소개를 받아 기업 보험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한 보험보다 확실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건만 성사되어도 그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전 기업 보험 영업직에서 자리 잡기 위해 평생교육원에서 경영지도사 과정도 듣고 새벽에 책 읽기도 꾸준히 했죠.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고객 관리와 영어 공부도 빼놓지 않고 했고요. 그렇게 5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며 일하다 보니 제 이름에 집과 차도 갖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자산도 일구게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그때그때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월 1,0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고 있었으니 더 이상 돈 한 푼에 아쉬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일 하나를 더 벌렸는데요.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시장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던 시절이라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임대료도 낼 필요 없고 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렸던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 여성 의류 쇼핑몰을 차렸는데요. 매장보다 저렴하면서 품질은 뒤처지지 않은 상품들만 골라 매입해 내놓았죠. 당시 유명 블로거들에게 저희 쇼핑몰 옷을 무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체험단을 만들어서 옷을 보내주며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요. 가격 대비 질이 좋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쇼핑몰도 꽤 쏠쏠한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비록 도중에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다행히 갑상선암 완치 판정을 받아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마다 꿈을 꾸는 것 같다며 제가 좋은 사람만 만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엄마에게 한 소리 했죠. 엄마,
솔직히 엄마도 아빠한테 그 고생을 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나도 결혼했으면 좋겠어?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엄마랑 평생 살면 엄마도 좋잖아. 지금이야 당연히 좋지. 이 대궐 같은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돈만 있으면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더 늙을 거고 언젠가 엄마도 죽을 텐데 그 위에 너 혼자 있을 생각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 옆에 신랑이라도 있으면 서로 의지되고 좋잖아. 그거야 아주 좋은 사람이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거나 시댁이 이상하면 어떡해? 왜 그런 생각을 해? 좋은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그리고 정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야지 어쩌겠어? 엄마 때야 이혼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무조건 붙어 살았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러니?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엄마 말은 연애도 하고 그러라는 거야. 너 나이가 아직 30도 안 됐잖아. 알았어. 엄마도 이제 돈 걱정 안 하면 살아도 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그래. 나 결혼하고 사는 거 보려면 엄마 이제 건강 잘 챙겨야 해. 우리 딸밖에 없네. 무조건 우리 딸 말이라면 들어야지.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중소기업에 미팅을 갔다가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실에서 물을 마시며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들어와서 회의실 세팅을 하더라고요. 신입사원인가 보다 싶어 옆에서 도와주다가 제 실수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졌거든요. 돈보다도 수리하러 왔다 갔다 시간을 써야 하니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더군요. 이걸 본 그 직원이 자기가 도와주겠다. 깨진 거니까 본인이 고쳐서 갖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사무실 바로 옆이 휴대폰 수리 매장이라며 그때까지 임시폰을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일이 정말 바빴던 터라 그럼 대신 술이 끝나면 맛있는 저녁을 사기로 했죠. 그렇게 일주일 후 전 수리된 휴대폰을 그 직원에게 받게 됐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처 직원이다 보니 가깝게 지내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말을 많이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인상도 좋고 말투가 사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는 2차까지 갔고 기분 좋게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한 몇 번을 더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거래처에는 비밀로 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만날 생각이었지만 처음 연애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푹 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이 사람에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고학력자는 아니지만 벌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되다 보니 주변에 좋은 선자리라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조건을 보고 만나는 건 왠지 계산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피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당시 남자친구는 착하다는 것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게 없었지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에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주도로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형섭이 여자친구구만. 와서 반가워요. 예, 이거 백화점에서 산 곶감인데요. 여기 거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유, 이 비싼 걸 왜 샀어요? 부담스럽게. 다음에는 편하게 와요. 볼수록 정말 야무지고 예쁘게 생겼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만 들어도 불편한 자리가 예비 시댁 자리라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 사이에 뒷말이 오갔더라고요. 집이 작아서 그런지 화장실에 있어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들렸습니다. 저희 사이가 삐걱거린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형서봐, 쟤 너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야? 아니야. 서우는 회사들 상대로 보험 일하고 있어. 한 곳에 소속된 건 아니고 개인 사업자야. 보험?
보험 아줌마 말하는 거야? 아니, 그건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회사에 안 다니고 뭐하러 그런 일을 한대? 대학 안 나왔니? 보험 일이면 어때, 엄마? 나보다 훨씬 잘 벌어. 그리고 엄마나 나처럼 개인 상대로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회사 보험이어서 한 건 성공하면 돈이 장난이 아니야. 엄마 깜짝 놀랄걸? 뭐, 돈 잘 버는 거는 좋다만 사람들이 며느리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니? 보험 판다고 어떻게 그래, 창피해서. 교사나 공무원 이렇게 안정적인 거면 얼마나 좋아. 드세게 무슨 여자가 영업을 한다고. 아유, 별게 다 창피하다, 엄마. 그런 거 다 따지는 세상 아니야, 요즘은. 뭐 형섭이 네가 좋다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겠다만 엄마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네. 제가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보험 영업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지 않을 건 예상했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도 그렇게 따질 형편은 아니었던 게 말이 대기업이지 실제로는 대기업 협력사 하청업체였거든요. 그것도 본인 실력이 모자라 삼촌 도움으로 백으로 들어간 거였다더군요. 아들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예비 며느리가 직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수입도 제가 월등히 더 많았고요. 당시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으면 헤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첫 연애다 보니 웬만한 일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혼 승낙을 받았고 좋은 날을 잡아 결혼식까지 무사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좋다는 사람이면 다 좋다 하셨지만 저쪽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걱정이 크셨거든요. 전 엄마에게 제가 참고만 사는 성격도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드렸죠. 신혼집은 남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고 했지만 연봉이 낮은 탓에 대출 액수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결국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의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명의야 솔직히 공동 명의로 할까 했지만 사람 일이 아무도 모르니 일단 제 이름으로 해두었죠. 물론 집안에 들어갈 혼수 역시 모두 제 돈으로 했고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일가 친척분들을 모두 데리고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 둬서 이렇게 넓은 집에 둘이 시작하게 됐구나. 내가 진짜 며느리 복이 있나 보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네. 아이고,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시네. 질부, 형님 며느리 된 거 축하해. 질부 진짜 복 받은 거야. 우리 형님 같은 사람 세상 천재 없거든.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좀 앉으세요. 저희가 음식 내올게요. 겉으로는 세상 착한 척, 며느리가 최고라며 주변에 축혀 세우셨지만 전 저 모습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 뒷담화를 안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듣고 나니 아무리 제 칭찬을 하셔도 썩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아유, 내가 형섭이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와. 아까 나 마음에도 없는 말 지어낸다고 진짜 진땀 뺐다니까, 동서. 왜요, 형님? 칠부가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번다면서요. 이 집하고 혼수도 그쪽에서 해온 거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 안 해. 여자랑 남자랑 같나? 남자야 뭐 돈 잘 벌면 다른 건 다 무마되지만 여자는 그게 아니잖아. 요즘 남편보다 돈 조금이라도 더 벌면 온갖 유세, 살림은 나 몰라라는 여자들이 많다더구만. 쟤도 딱 보니까 그럴 분위기야. 겉으로야 사근사근하지. 우리 돌아가면 형섭이한테 이것저것 막 시킬 텐데 걱정되네. 아이고, 시키면 시키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세요? 결혼했으면 이제 신경 꺼야죠. 어쨌든 형섭이도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난 솔직히 쟤 처음에 집에 왔을 때 별로 안 내켰어. 직업도 뭐 반반한 게 아니고 회사들 상대로 보험팔이 한다더라고. 동네 창피해서 며느리 직업도 말 못하게 생겼다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냥 살림한다고 둘러대야지 뭐. 에이 형님, 요즘은 시대가 안 그래요. 이렇게 신혼집하고 혼수까지 떡하지 해오는 며느리 흔치 않다니까요. 내가 욕심이 많은가 보지 뭐. 어쨌든 하는 거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도 그때 말해야지. 아유, 추측맞게 내가 또 눈물이 나네. 우리 술이나 한잔 하세.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들으니 저도 썩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대로 말해줄까 생각도 했지만 얘기해봤자 본인 어머니 흉이니 마음이 안 좋을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와 남편 앞에서는 세상 다정한 척, 마음 여린 척하며 웃으며 잘해주셨지만 여전히 제가 없을 때는 또 욕하고 다니시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되자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천사가 찾아온 거죠. 아이고 서우야, 잘했다 잘했어. 아기 생겼다면서? 아, 예, 어머니. 저희도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생겨서 기쁘네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그동안 애 소식 없어서 나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제야 서우 네가 밥값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얘. 밥값 못하는 며느리라고 주변에서 어찌나 한마디씩 하던지. 내가 그런 소리 말라고 막 뭐라고 했어. 아, 그러셨어요. 역시 제 편은 어머니밖에 없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예, 태어나면 무리하게 혼자서 애 볼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맡겨라. 예전에 우리가 애 키울 때는 동네에 풀어놓으면서 키워서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더구나. 괜히 젊은 엄마가 우울증 생기면 안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얘기해줘. 아,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저희도 천천히 상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마음보다 서운한 마음이 컸었지만 애기 생겼다 하니 나중에 애기 봐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절 챙겨주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애기만 본다면야 제가 어떻게든 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일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었기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애를 낳으면 한 달 정도만 몸조리를 하고 바로 다시 일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10달 동안 아이는 무탈하게 잘 있었고 제왕절개로 출산도 건강하게 했습니다. 저와 아이 모두 건강했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해준 것도 없는데 건강하게 아이까지 낳았으니 바랄 게 없다면서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후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 때문이었죠. 집에 산후도우미가 분명 한 달 정도 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오시더라고요. 예, 서우야. 나왔다. 우리 예쁜 손주는 잘 있니? 아, 어머니 또 오셨어요? 아기는 지금 잠들었어요.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아유, 내가 몸조리 하는 사람 자꾸 부려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 좀 고맙지. 식혜 있니? 요즘 단 게 자꾸 땡긴다. 아, 식혜는 다 먹어서 없는데. 그럼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요 앞 마트에 가서 사올게요. 그럴래? 하긴 이제 운동도 슬슬 해야 하니까 운동할 겸 얼른 갔다 와. 내가 아기 보고 있을게. 아기는 도우미 이모님이 봐주셔서요. 어머니 그냥 쉬셔도 돼요. 다녀올게요, 그럼. 아무리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일이 자주 오는데 신경 안 쓸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전 붓기도 아직 안 빠지고 몸도 피곤해서 잠만 자도 모자른데 어머니 챙기랴, 애 챙기랴, 낯설하는 도우미 이모님 챙기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결국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려 보겠지만 오시는 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니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오늘도 우리 집에 왔었어? 오늘은 꽤 오래 있었다면서. 응, 아들. 우리 예쁜 손주가 눈에 아른거려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엄마가 이제는 안 가야지, 안 가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네. 서우가 얘기했니? 나오지 말라고. 아유, 엄마.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서우도 괜찮지만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엄마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사람도 좀 쉬어야 하잖아. 아무리 엄마가 잘해준다고 해도 같이 있으면 못 쉰다고 그러더라고. 참,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 통해서 잘만 이야기하네. 애미가 직접 얘기하기 못하니까 너한테 말해라고 한 거구나? 안 봐도 뻔하네. 그 사람은 엄마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이런 말을 직접 하기는 좀 그렇지. 엄마도 너무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 좀 해줘. 부탁 좀 내가 할게. 불쌍한 우리 아들. 시어머니 오는 거 그거 좀 못 참고 서방을 달달 볶아서 네가 고생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엄마 이제 좀 덜 오도록 할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렇게 이제는 덜 오시려나 하고 한숨 돌리려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몸조리하고 복직하지 말고 애를 계속 보는 건 어떠냐면서 말이에요. 전 참지 않고 그때만큼은 제 생각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서우야, 나다. 많이 힘들지? 애 낳고 몸 돌아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 아, 예,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나 복직하지 말고 그냥 애기 클 때까지 집에 있으면 어떨까 해서 내가 전화한 거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예.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지금 집 대출도 있고 신랑 수입만으로 세 식구가 살기는 좀 빠듯해서요. 당분간은 좀 몸이 힘들더라도 맞벌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너희들 생각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애기는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 내가 좀 돌보면 어떻겠니? 어머니가요? 어머니, 애기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한창 손이 많이 갈 때라 몸도 많이 상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실 거예요, 어머니. 아유, 자식 키워봤는데 그 정도도 내가 모를까 봐. 너도 일하는데 괜히 남의 손 맡겼다 탈나느니 내가 조금 고생해도 핏줄 봐주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거야 그렇지만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렇다니까. 내가 이번 달 말쯤에 아예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갈 테니까 너는 복직 준비하고 있어. 날 식혜 좋아하니까 식혜나 좀 사다 놔주면 좋고. 그렇게 어머니의 제안으로 제가 복직하는 전날 어머니가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베이비시터도 흔쾌히 할 수 있다 하시어 아기를 맡길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오신다 하니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말씀이 좀 그래서 그렇지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하진 않으셨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베이비시터에게 줄 돈보다 조금 더 챙겨서 200만 원을 매달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따로 신용카드까지 드렸습니다. 사실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크나큰 제 착각이었습니다. 애미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내가 불편한 건 없는데 애비 아침밥하고 저녁밥 안 챙겨주니?
어째 며칠째 내가 아침을 굶은 것 같아. 응? 저녁도 보니까 반찬 아예 안 하는 것 같더라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니? 아, 서아 아빠는 출근 시간이 일러서 바쁘기도 하고 회사에서 아침 식사가 나와서 거기서 먹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요. 그리고 저녁은 아직 아기가 어려서 제가 반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반찬 배달해 먹어요. 밥은 서아 아빠가 와서 하기도 하고 제가 일찍 들어오면 제가 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아침밥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해도 집밥만 하겠니? 너도 직장 생활에서 알겠지만 편하게 집에서 먹는 밥이 좋지. 나가서 먹는 밥이 뭐 그리 편하겠니? 전날 밤에 자기 전에 간단하게 누룽지 끓여놓거나 계란 반찬 뚝딱 하나 해놓고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 반찬도 뭐 나물 하나 고기 하나 굽고 국 하나 끓이면 되는 거고. 뭐 진수성찬 차리는 것도 아니고 너 정도 애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너 야무지잖아. 그게 어머니, 제가 일 안 했을 때도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하물며 지금 몸도 다 회복 안 되는데 일도 하고 있어서 더 힘들어요. 그래도 집안일하고 청소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음식은 장 보는 것부터 치우는 것까지 과정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내년에 애기 손 덜 가게 되면 그때 음식 할게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음날 제가 늦게 퇴근해 보니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 제가 전날 배달을 받아 다 넣어놨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었는데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오시더라고요. 그 반찬 어디서 산 거니? 반찬이 쉬었는지 맛이 이상해서 내가 다 갖다 버렸다 얘. 반찬이 상했어요? 어머, 제가 그럼 업체에 전화해야겠네요. 그나저나 어머니 고생하셨겠어요. 약은 드셨어요? 너는 자꾸 나 괜찮냐고 하는데 나 말고 애비 좀 챙겨라.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밖에서 만든 상한 음식을 내주면 제가 에너지 충전이 되겠니? 집에서 따끈하게 이것저것 좀 챙겨서 먹여야지. 그냥 애미 네가 일을 관둬준지. 일을 좀 줄여서 아침밥하고 저녁밥은 좀 신경 써주면 안 되니?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애비 얼굴이 안 돼서 내가 밤마다 잠이 안 와. 어머니,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대출도 많고 아빠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요. 이게 제가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이 그래요, 어머니. 말 나온 김에 그럼 내가 좀 묻자. 애비 월급 받으면 다 어디다 쓰니? 대출금 갖고도 한 200은 남을 거 아니냐. 그걸로 생활비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조금 아껴서 살면 충분히 사라지지. 이런 거 배달 음식 시키지 말고 놀러 나가는 것도 좀 줄이고 하면 되잖아. 어머니, 조금 아껴서 충분히 사라질 것 같으면 저 애초에 일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요, 이 집 관리비에 식비에 세금에 어머니 용돈에 애기 앞으로 들어가는 귀저귀 값에 분유값만 계산해도 지금 서아 아빠 월급 훨씬 넘어요. 제 돈 보태지 않으면 매달 마이너스예요. 어머니 용돈 전처럼 못 드리고 집 줄여서 이사 가면 살 수는 있겠죠. 원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할 말은 없구나.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럼. 그렇게 꼬리를 내리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선 넘는 행동은 아이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며느리인 저야 아무리 못해도 그러려니 하지만 아이한테 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죠. 어릴수록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데 눈 맞춤은커녕 어머니는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잠이 들 때까지 TV만 틀어주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자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어린애가 말도 못하는데 가서 학대라도 당하면 어쩌냐며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TV 드라마에 정신이 팔린 동안 아기가 커피포트를 건드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고 그 물에 손이 대인 것이죠. 이 모습을 뒤늦게 본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래도 제 편이던 남편이
지쳤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무리 어머니가 잘못하셨어도 소리 지른 건 당신이 잘못했어. 그리고 아이 보다가 힘들면 TV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은? 정말 기가 막힌다. 자기 이렇게 나 나쁜 사람 만들려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찬성한 거야? TV 본다고 애 뜨거운 물 쏟은 거 못 보고 종일 TV만 틀어주면 어머니께 왜 그 많은 돈을 들이겠어? 차라리 어린이집에 가든 베이비시터가 보는 게 낫지. 애기 입장에서 하루 종일 방치되는 게 보이니까 난 그게 너무 안쓰러워. 우리 엄마가 안쓰럽지 않아? 하루 종일 며느리 눈치 보고 며느리 밥 한 번 못 얻어먹고 저녁엔 배달 온 반찬에 입에 안 맞으시는지 잘 드시지도 않는데 당신은 애한테만 신경이 가 있지 시어머니가 뭘 드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신경 써야 할 1순위가 어머니야, 애야? 당연히 애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신경을 안 쓴다고? 세상에 어느 미친 며느리가 신경 안 쓰는 시어머니한테 달달이 200씩 드리고 신용카드까지 드리니?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 저녁밥 해서 드려. 밤새 애가 울어서 잠도 못 자는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헤어지든가. 와이프랑 애는 안중에도 없고 어머니만 신경 쓰이면 다 같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나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여자랑은 같이 못 살아. 그럼 끝내든지.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후 전 문을 쾅 닫고 아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라, 저녁에 생선 구워라, 찌개 해라 하며 더 간섭하기 시작하셨고요. 더 이상 이 집에 저와 아기가 있을 자리는 없다고 판단한 전 짐을 싸서 그날 저녁 친정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이 제 명이니까 남편과 어머니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신랑이 하는 것조차 싫어 일단 친정으로 왔죠. 놀란 친정 엄마에게 자초지정을 말하니 엄마는 그렇다면 이혼하라며 제 판단을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제 덕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신혼집을 팔았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도 팔았습니다. 원래 제 차였는데 남편이 직장까지 거리가 멀다 하여 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 회사의 보험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사님과 이야기 도중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살짝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와 여자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며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흘리듯이 하고 나왔죠. 그 덕분인지 남편은 회사 본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한 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집도 차도 직장도 잃고 어머니와 시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깨달으셨는지 제 친정집까지 찾아오셔서 저에게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서우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편히 지내다 보니까 내 욕심만 앞섰나 보다.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않고 조용히 있을 테니 이제라도 애비랑 다시 합쳐서 잘 지내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늙은 내가 부탁 좀 할게. 어머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진작에 그리 말씀하시죠. 예전에 저랑 서아 아빠랑 엄청 싸우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이거 해라, 저녁에 이거 해라 하며 회사 갔다 애 보느라 피곤해 미치겠는데 종놈 부르듯이 시키셨잖아요. 전 그런 집에 2번 다시 못 살아요. 아이도 그런 환경에서 절대 못 키우게 할 거고요. 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니 2분이 오손도손 시골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손녀가 그리우시면 어머니 말 고분고분 듣는 참한 며느리 또 얻으시던가요? 무슨 말을 그리 험악하게 하니? 이제 안 그런다니까. 절대 안 그래. 어머니,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제 볼일 2번 다시 없을 테니 잘 사세요. 그렇게 어머니와 전 남편과 전 연을 끊었고
남편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줄 수 있었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이후 전 친정엄마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구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아이 돌보는 일은 물론 아이가 잘 때 집안 청소랑 반찬까지 만들어 두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만 잘 봐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려도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이래저래 신경을 써주시니 썰렁했던 집안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아이도 당연히 예전보다 밝아지고 우는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감사한 마음에 주말이 되면 아이와 전 이모님이 계신 동네로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같이 공원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 집에 한 젊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이모님의 아들이었죠. 평소 어머니를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에 전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매주 찾아가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니 그가 아이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이모님은 저희 둘을 보시며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셨고 본의 아니게 이모님의 주선으로 저희는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꽤 유명한 소아과 의사더라고요. 지금 그 남자와 제 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모님 아들은 혼인신고까지 해서 서아 새 아빠가 되었고 이모님은 서아 할머니가 됐어요.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지만 좋은 아빠가 있으면 아이가 불안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이전 남편은 다행히도 서아가 그리 찾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찾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지만 가족을 등지고 외면하는 걸 보는 일이 전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여러분 곁에 있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